안녕하세요.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암은 병이 아니다. 안드레아스 모리츠가 쓰고 에디터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우리가 몰랐던 암에 관한 충격적 진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대체의학을 대표하는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자는 암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식과 정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저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쉽게 쓰고 있으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그래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출판사 소개글 암에 관한 기존의 상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암 치유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책. 대체의학 전문가가 다양한 연구 자료와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암은 질병이 아니라 내 몸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 있다. 암은 병이 아니다 라는 대단히 도발적인 제목의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의학의 일반적인 암 치료법은 별 효과가 없다고 단언한다. 암세포를 잘라내고 죽이고 태워버리는 방식에 의한 암의 완치율은 평균적으로 겨우 7% 정도일 뿐이고 환자들의 생존 기간도 대부분 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현대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에 관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 소개 안드레아스 모리츠 아유르베다 의학과 홍채 진단법 등의 대체의학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1981년에 인도에서 아유르베다 의학을 시작하여 1991년에 뉴질랜드에서 자격증을 갖춘 의학 전문가가 되었고 이후 미국에 거주하며 대체의학 연구와 집필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모리츠는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것을 자신의 평생 작업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거시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종래의 의학적 접근법이 소용없는 여러 불치병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또한 그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의 의식을 오랫동안 연구했다.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암은 병이 아니다. 의사들도 모르는 기적의 간 청소 등 10여 권에 이르는 대체의학 관련 서적을 펴냈다. 책의 큰 목차 제1장 암은 질병이 아니다. 제2장 암의 신체적 원인들 제3장 암의 정신적 원인들 제4장 몸의 현명한 행동 제5장 다른 주요 위험 요소들 제6장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이제 책을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암 치료가 이뤄졌을 때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사실은 무엇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원인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암 진단이 내려지면 거의 대부분의 암이 저절로 사라질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암으로 진단되는 즉시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그리고 외과 수술용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들이 목표물이 되기 때문이다. 발견되지 않았다면 우리 몸에 해를 끼치지 않았을 잠자던 종양들이 마치 별로 해롭지 않은 박테리아가 항생물질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매우 위험한 초강력 슈퍼박테리아로 변하는 것처럼 이제는 흥분해서 강력한 자기방어 행동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변하게 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 환경에서는 정상 세포들의 기능이 약화된다.
정확히 말하면 유전적 설계도가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여 결국에는 세포의 유전적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 결과 DNA의 인터류킨이라는 항암 물질, 인터페론이라는 항바이러스성 생산이 즉각 심각하게 줄어든다. 외부 혹은 내부의 위협이나 스트레스가 단지 몇 분 또는 몇 시간 이상 지속되면 세포의 건강과 방어 능력이 심각하게 악화된다. 여러 날, 여러 달 혹은 수년 동안 이물질 등 이런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세포들은 자신의 정상적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의 생각 또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다른 에너지와 정보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로 슬픔에 차 있다면 여러분의 몸은 거기에 반응하여 행동할 것이고 여러분의 눈은 광채를 잃을 것이다. 우리 몸의 다른 세포들과 마찬가지로 눈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마치 병사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듯이 여러분의 생각에 반응한다. 핵심은 바로 이것이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에게 암이 있다고 매우 강하게 믿거나 그것을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의 몸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의사표현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믿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러분이 보거나 감지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여러분이 암을 질병으로 인식한다면 암은 여러분에게 질병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암은 그저 우리 몸이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려는 수단이거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시해왔던 인생의 어떤 측면에 대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 신호가 될 것이다. 암세포는 무산소성 환경에서도 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상적인 건강한 세포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생긴 세포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일단의 세포들에게서 산소를 빼앗을 때 일부 세포들은 죽겠지만 나머지 세포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유전적 소프트웨어를 변형하여 가장 기발한 방식으로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포들은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에너지의 일부를 세포 대사 노폐물 같은 것에서 끌어내는 방법에 적응할 것이다. 일반적인 미생물들의 행동과 비교하면 암세포가 발생하는 현상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균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호기성 세균이고 다른 하나는 염기성 세균이다. 전자는 살아가는 데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 하는 세균이고 후자는 무산소 조건에서 살아가는 세균이다. 우리 몸 안에는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균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강한 몸에는 해로운 세균이 세포 조직에 들어와도 전혀 해롭지 않다. 산소에 노출된 바이러스는 금방 죽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잘 되고 있는 세포에서는 당연히 바이러스가 세포액을 뚫고 들어갈 수 없다. 또한 산소 공급이 아주 잘 되고 있는 세포는 인터페론과 같은 강력한 항바이러스성 물질을 만들어낸다. 만약 어떤 이유로 바이러스가 세포와 접촉했는데 그것의 존재가 몸에 이롭지 않다면 그 바이러스는 세포의 방어 메커니즘이나 일반 면역 체계에 의해 죽을 것이다. 현재 우리 몸의 최대 관심사가 그것이 아닌 이상 바이러스는 세포가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자기 파괴 행위로 잘못 이해하는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 현 시점에서는 암이 질병이 아니고 다른 모든 방어 수단이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생존 메커니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만 산화시키고 파괴한다. 그들은 절대로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세포 조직을 공격하지 않는다. 하지만 쓸모가 없어지고 우리 몸의 생리적인 균형에 임박한 위협이 되어 곧바로 파괴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 곳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평상시에는 우리 몸의 림프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제거되는 약해지거나 낡은 세포들과 축적된 대사 노폐물들이 세포 조직 내에 갇히고 활성산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위험한 상태가 된다. 활성산소의 활동이 증가하고 감염성 세균들이 퍼지는 것은 특히 몸의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하고 배출하려는 노력의 차선책이다. 따라서 활성산소나 세균들 중 어떤 것도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으로 여길 이유가 없다. 병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는 치유 메커니즘이고 노화는 몸 안에 막혔던 곳이 호전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활성산소는 질병과 노화의 유용한 효과로 여겨야 한다. 암, 기발한 구조대.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극한 상황이 건강한 세포로 하여금 원래의 유전적 설계를 버리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도록 강요하는 것일까?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다. 바로 산소의 부족이다. 정상적인 세포는 산소와 포도당을 결합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의 돌연변이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환경에서만 일어난다. 산소가 없을 때 세포는 필요한 에너지를 충족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는다. 암은 질병이 아니다. 그것은 몸이 이용할 수 있는 최후의 생존 메커니즘이다. 암은 다른 자기 보호수단이 모두 실패했을 때에만 몸을 통제한다. 진정으로 암과 그것이 보여주고 있는 삶을 치료하려면 우리는 자신의 세포 중 일부가 스스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성장하는 것이 허용될 때 우리의 몸이 하는 일은 몸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암은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려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신호가 절대 아니다. 성인이 된 이후 우리 몸은 매일 300억 개 이상의 세포를 교체한다. 이 중 대략 1%가 교체 과정에서 손상을 입고 악성 세포로 바뀐다. 우리의 면역 체계는 이러한 세포들을 발견했을 때 사례 T세포와 같은 매우 정교한 공격용 무기들을 이용해 파괴하도록 입력되어 있다. 우리 몸의 청소 기동부대는 매우 효율적이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만큼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면역 체계가 심각한 폐색이 일어난 곳에서는 돌연변이를 일으킨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삼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암세포는 왜 놔둘까? 매우 중요한 이 질문에는 답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질병이라 부르는 암이 실제로는 전혀 질병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일단은 세포들을 질식시켜버릴 만큼 심각하게 막혀 있는 것들을 청소하는데 도움을 주는 확장된 면역 반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진대사에 의해 생긴 특정 독성 노폐물이 혈류에 녹아들어가 몸 전체를 죽이지 못하게 막으려는 몸의 노력을 면역체계가 방해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주어진 환경에서 몸이 이러한 암세포들을 제거하기에는 그것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유용하다. 심지어 그것들은 림프관으로 들어가 몸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면역체계는 유용성이 있는 한 여전히 이 암세포들을 살려두려고 노력한다. 우리 몸이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용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심근경색,
뇌졸중 혹은 다른 갑작스러운 퇴행이 일어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유체는 혈액이다. 혈액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농도가 묽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해준다. 혈액의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과 뇌를 포함한 몸 전체가 산소 부족과 잠재적인 기아 상태에 빠진다. 또 혈소판이 증가하고 서로 달라붙기 시작한다. 그러면 혈액이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 흘러가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일이 어려워진다. 뇌세포, 신경조직 또는 심장세포에 산소 공급과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면 심근경색, 뇌졸중, 다발성 경화증, 섬유근육통,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뇌종양, 그리고 몸 전체에 부수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심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미국 은퇴자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식습관과 건강에 관한 연구에서 참가자 49만 4천 명의 건강 자료를 조사했다. 8년간에 걸친 이 연구에서 연구팀은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즐겨 먹는 20%의 참가자와 그것들을 최소한으로 먹는 20%의 참가자들의 암 발병 비율을 비교했다. 이 연구 결과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붉은 고기를 즐겨 먹는 참가자들의 대장암 발병 비율이 그것을 즐겨 먹지 않는 참가자들에 비해 25%가량 높게 나타났으며 폐암의 경우에는 20%가량 높았다. 식도암과 간암의 경우에는 20%에서 60% 사이로 증가했다. 또한 남성들의 경우에는 많은 육류 섭취가 췌장암의 발병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었다. 2005년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포함하는 대장암에 대한 최근의 메타 분석에 의하면 붉은 고기의 섭취가 대장암의 발병 위험이 28%에서 35%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고 가공육의 경우 발병 위험을 20에서 49%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식습관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육류에는 일부 조리나 가공 과정에서 형성된 것들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발암성 화합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제기했다. 그들은 또한 육류에는 햄철, 질산염과 아질산염, 포화지방, 항생제, 호르몬, 그리고 소금 등을 비롯해 다른 잠재적 발암물질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여기에 언급된 물질들은 호르몬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세포 증식을 촉진시키며 DNA에 손상을 주고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의 손상을 촉진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2009년 1월 국제학술지 BMC 캔서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가공육을 먹는 어린이들은 백혈병이 발생할 위험이 74% 증가한다. 육류를 섭취할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혈액 농도를 높이는 대표적 요인은 음식물에 포함된 단백질인데 특히 스테이크 한 접시, 닭고기 혹은 생선을 먹는다고 가정해보자. 사자나 늑대 같은 육식동물과 비교했을 때 단백질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염산을 상대적으로 20분의 1 정도만 만들어낼 수 있다. 게다가 고양이과 동물이나 늑대의 위에서 나오는 염산 농도는 사람의 위에서 나오는 염산 농도보다 최소한 5배 이상 높다. 고양이과 동물이나 늑대는 뼈를 쉽게 삼키고 소화시킬 수 있는 데에 반해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죽은 동물의 단백질은 대부분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작은 창자를 통과하며 여기서 80%는 부패되고 20%는 혈류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흡수된 단백질 일부를 간에서 분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요소나 요산 같은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이 노폐물들은 소변과 함께 배설되기 위해 신장으로 전달된다. 하지만 육류, 가금류, 생선, 달걀, 치즈, 그리고 우유 등을 포함한 동물성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의 쓸개관에 점점 더 많은 결석이 생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액체에 단백질을 내다 버리려고 한다. 이것은 혈액의 농도를 낮추고 당분간이라도 눈앞에 다다른 심각한 심혈관계 합병증의 위험을 방지한다. 하지만 단백질 투기는 세포들 사이에 있는 액체를 젤 형태의 물질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세포로 향하고 있던 영양소들이 걸쭉한 스프에 붙잡힐 수 있고 이로 인해 세포가 굶어 죽을 위험성이 증가한다. 우리 몸은 세포가 죽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좀 더 정교한 생존 반응이면서 상당히 기발한 방법이다. 우리 몸은 세포 간 액체에서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단백질을 재결합해서 100% 단백질로 이루어진 콜라겐 섬유로 바꾼다. 이 형태가 되면 우리 몸이 혈관벽에 기점하게 단백질을 집어넣을 수 있다. 이렇게 단백질을 과잉 수용함으로써 혈관벽의 기점막은 정상일 때보다 8배까지 두꺼워질 수 있다. 모세의 혈관벽이 단백질이나 콜라겐 섬유로 포화 상태에 이르면 동맥의 기점막이 똑같은 일을 시작하고 이는 결국 동맥경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우리 몸은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림프관과 거기에 붙어있는 림프절은 원래 세포가 만들어낸 정상적인 양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제거하거나 해독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것들은 또한 매일 300억 개 이상씩 노후화되어 파괴되는 세포 잔해물을 치우는 역할도 한다. 세포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인 노폐물에는 이미 오래된 세포에서 나온 단백질로 가득 차 있다. 육류, 생선 혹은 유제품과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한 단백질 외에 추가로 더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느라 전체 림프계가 혹사당하고 이는 림프액의 흐름이 느려지다가 끝내 멈추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막혀있는 림프관은 점점 더 세포의 신진대사 노폐물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것은 또한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액체에 신진대사 노폐물의 농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질식의 진행. 주변에 노폐물이 쌓이면 세포는 산소와 생체 활동에 필요한 다른 필수 영양소까지 부족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노폐물들에 의해 질식당하기 시작한다. 세포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주어진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세포의 돌연변이는 유전자가 기분이 나빠 악역을 맡기로 결심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가 아무 이유 없이 불규칙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없다. 유전적 설계도는 어떤 것도 바꿀 권한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다. 그것들은 단지 세포의 복제를 돕기 위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세포의 주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에는 유전적 설계도가 자연스럽게 변경된다. 세포 주변의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 세포는 산소 없이도 생존할 수 있고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산소 대신 신진대사 노폐물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변이를 일으킨 세포들은 젖산을 붙잡아 대사작용을 함으로써 자신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보충한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형태의 세포 대사작용에는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은 잠깐 동안이라도 해당 장기나 혈액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돌연변이를 통해 산소가 부족한 세포의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생명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는 갑작스러운 기능 상실과 죽음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다. 이러한 적응 방식 때문에 암은 환경이 허락하는 한 인간의 생명을 최대한 보존하는 생존 메커니즘인 것이다. 육류, 생선, 가금류, 달걀, 치즈와 유제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농축된 단백질은 세정맥과 정맥의 혈관벽에 저장되지 않고 오직 모세혈관과 동맥의 혈관벽에만 저장된다. 모세혈관과 동맥에 기점하게 축적된 단백질은 이러한 혈관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 상처를 입히고 염증을 일으킨다. 우리 몸은 이러한 상처나 병변을 처리하기 위해 동맥혈관벽 안쪽에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일종의 보호막인 플라크를 붙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위험한 혈전이 혈류를 벗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한다. 나는 여기서 심장병과 암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은 질병이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생존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동맥경화라는 주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심장병과 암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혈관벽에 폐색이 발생하고 림프관이 막힌다는 점이다. 심장세포는 악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 산소 공급이 중단되면 심장세포가 산성혈증으로 죽고 심장이 멈추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산소 부족에 의한 심장마비라고 부른다.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 똑같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이 되면 일부 세포는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만 암세포로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조건에서 가능하다. 공포의 트랜스 지방. 암을 유발하는 폐색의 발생 원인에 단백질만 있는 것은 아니다. 트랜스 지방산 혹은 트랜스 지방이라 불리는 지방은 세포막에 스스로 달라붙어 세포가 충분한 양의 산소, 포도당, 그리고 물을 흡수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면 산소나 수분이 부족한 세포가 손상을 입고 악성 세포로 바뀐다. 특히 정제된 식물성 기름, 마요네즈, 샐러드용 드레싱, 그리고 마가린 같은 식품을 섭취하면 암의 발병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 식품에도 조리 과정에서 고온에 노출된 지방이 포함되어 있고, 튀긴 닭이나 생선 튀김처럼 지방이 추가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품들 중 여러 가지를 함께 먹거나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암 발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축된 단백질 식품과 정제된 지방이 산소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이다. 포화 지방은 고체 상태이고 돼지 기름이나 버터 같은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 이런 식품에는 많은 양의 천연 산화 방지제가 들어있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로부터 안전하다. 다가불포화 지방은 자연 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어서 소화시키기가 어렵고 우리 몸은 그것들을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마가린은 분자 구조가 플라스틱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소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 몸의 천연 청소부인 활성산소들은 자신들을 세포막에 달라붙게 만든 기름진 범인들을 제거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활성산소들이 해로운 지방들을 먹어치우면서 세포막에도 상처를 입힌다. 이것이 바로 노화와 퇴행성 질병의 주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가불포화 지방이 사람들에게 대량으로 공급되기 시작한 이후 퇴행성 질병들의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했는데
피부암도 그 중 하나다. 다가불포화 지방은 햇볕조차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왔지만 만약 식습관이 지금처럼 바뀌지 않고 사람들이 현대의 식품 산업에 의해 지금처럼 조종당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을 것이다. 천연 상태의 식품에서 다가불포화 지방을 제거하려면 사용하는 식품 형태에 따라 정제하거나 탈취하거나 심지어 수소화 반응시킬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다가불포화 지방 일부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뀌는데 흔히 식물성 경화유라고 부르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마가린에는 트랜스 지방 함량이 54%까지 포함될 수 있고 식물성 쇼트닝의 경우에는 58%까지 이를 수 있다. 식품 포장지에 적힌 영양 성분 표시를 자세히 보면 식물성 경화유가 얼마나 포함되었는지 알 수 있다. 과자, 도넛, 크래커, 비스킷, 대부분의 구운 제품들, 베이킹 파우더, 냉동식품, 소스, 냉동 채소, 그리고 아침 식사용 시리얼 등의 가공식품에는 식물성 경화유가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마트 진열대에 올라있는 대부분의 가공식품, 정제식품, 장기 보관용 식품 등 자연 상태가 아닌 모든 식품에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 트랜스 지방은 세포가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을 억제하는데 산소는 음식물을 태워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꿀 때 필요하다. 물론 자신들의 신진대사 과정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도록 억제당한 세포가 악성 세포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다. 세포의 만성적인 산소 결핍이 암과 심장질환 같은 퇴행성 질환의 이면에 숨어있는 원인이라는 것이 새로운 발견은 아니다. 1930년대에 독일의 오토 바르부르크 박사는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암세포가 정상보다 낮은 호흡수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그 이유를 암세포는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산소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암세포 자신에게 해롭고 심지어 암세포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르부르크 박사는 암과 관련한 문제를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짧은 문장으로 요약했다. 암이 발생하는 데에는 단 한 가지의 중요한 원인이 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소 호흡 대신 무산소성 세포 호흡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암의 원인이다. 가장 시급한 질문은 림프관의 폐색이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담즙 및 음식물과 관련이 있다. 담석이 쌓여 간과 쓸개에서 담즙의 분비가 제한되면 위장과 소장의 소화 능력이 약화된다.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장내 유해 세균들이 분해한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암을 포함하여 림프 폐색이 원인이 되지 않은 질병은 거의 없다. 이것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모든 오수를 내보내는 가장 큰 하수관이 막혔을 때 화장실, 싱크대, 샤워 부스, 그리고 욕조의 작은 배수관들까지 함께 막혀서 흘러넘치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가 될 것이다. 많은 세포들이 고통을 받다가 이러한 기근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죽어 없어질 것이다. 하지만 좀 더 회복력이 강한 세포들은 돌연변이를 통해 가혹한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갇혀있는 독성 신진대사 노폐물과 다른 세포들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잡아먹으며 살아남는다. 실제로 몸이 폐혈증과 장기부전으로 즉각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러한 생존 반응이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들에게 질병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있다. 세포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암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혐기성 세포는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아프고 집 없는 사람이
부유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들이 쓰레기로 버린 부패되고 독성 있는 음식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과 같다. 현대인들이 섭취하는 전형적인 식품들의 영양가는 쓰레기와 다름없다. 예를 들면 감자튀김. 이것은 발암성 지방, 해로운 첨가물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많은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매일같이 엄청난 양을 소비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기 바란다. 맥도널드나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에서 감자튀김을 주문할 때 일부를 남겨 집으로 가져온 다음 공기 중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해 놓는 것이다. 그것들은 부패되지도 않을 뿐더러 색깔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햄버거로 똑같은 실험을 다시 해보자. 햄버거 역시 부패되지 않은 채로 몇 년이고 끄떡없을 것이다. 어떤 세균도 부패시킬 수 없다. 햄버거나 감자튀김뿐만 아니라 마가린과 같은 대부분의 가공식품들은 오랜 기간의 제조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서 완벽한 보존이 가능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영원히 상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식품들에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화학물질이 가득해서 세균이나 곰팡이의 공격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은가? 식품 포장지에 일부 보존료의 이름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조그맣게 적혀 있지만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몸이 그런 화학 물질을 소화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만약 여러분이 운이 좋은 경우라면 설사가 나서 그것들이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관을 통해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그런 괴물 같은 음식을 날마다 먹는 사람들의 축 늘어진 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개 그런 화학 물질들은 변비에 걸리게 하는 효과가 있고 우리 몸의 내장 속에 축적된다. 이런 음식을 섭취하면 심각한 영양 결핍을 초래하기 때문에 절대로 충족될 수 없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식품 산업은 이와 같은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알면서도 비만과 가체증인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더욱더 다양하고 군침 도는 제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그런 간편식품에 대한 끝없이 증가하는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그것들은 저콜레스테롤, 무지방, 저염분, 저칼로리, 무설탕 같은 문구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그런 식품이라면 당연히 맛이 없어야 정상이지만 화학적 식품 첨가물과 향미료가 사람들의 미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만들어낸다. 현재 이런 범주에 속하는 가공식품은 수천 가지에 이른다. 물론 이런 제품의 포장지 어디에도 이러한 화학물질이 발암물질이라는 경고는 찾아볼 수 없다. 식습관을 바꾸면 암에 걸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만약 이미 암에 걸려 있다면 종양을 영구적으로 축소시키는 데 있어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악성암의 60% 이상에서 잘못된 식습관이 가장 큰 발병 원인이 된다. 때문에 암을 예방하는 식습관은 여러분이 암에 걸릴 위험의 3분의 2 이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준다. 특히 가장 성공적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은 바로 채식주의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자연이 만들지 않은 식품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심리적인 문제다. 우리 감정적인 몸에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몸에서도 똑같이 나타난다. 진정한 암은 갇혀있고 고립되어 있는 감정, 즉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이다. 정신과 육체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조화, 평화, 안정을 원하는 마음과
인생의 즐거움을 바라는 소박한 감정이 억눌리면 언제든 우리 몸에서 그에 상응하는 생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은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에서 긍정적인 기능들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포는 아무 감정도 없고 나라는 느낌도 없는 외부의 변화나 위협에 아무 반응도 할 줄 모르는 물리적인 기계가 아니다. 무엇이든 비난받거나 상처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 안에 가둬놓게 되면 그것은 실제로 우리 몸에서 독으로 변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독은 매우 강해서 만약 여러분이 슬픔에 젖은 눈물을 뱀의 피부에 떨어뜨리면 금세 피부가 타들어가서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와 반대로 기쁨의 눈물은 뱀의 피부에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는다.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유방암의 발병 위험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유방에 종양이 있는 여성 100명이 자신에게 유방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인터뷰에 참가했다. 병을 갖고 있는 여성 2명 중 1명꼴로 5년 내에 가족의 죽음과 같은 인생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다. 정신적인 스트레스 혹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효과는 소화 기능과 배설 기능 그리고 면역력을 심각하게 손상시켜 우리 몸 안의 독성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대량 살상 무기를 이용하여 몸 안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고통까지 제거할 수 없는 것이다. 싸울 필요가 없도록 만들기. 인생에서 부정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은 사실 좀 더 완벽하게 내면을 채우면서 인생을 나아가게 만드는 특별한 기회들이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 많은 사랑이나 시간 혹은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생의 어떤 것 혹은 누군가가 우리를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 혹은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감이나 분노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사건들에 책임지려는 태도가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불행한 상황에 대해 자기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면 피해의식을 낳게 되고 그것은 질병의 형태로 스스로를 드러내려 한다. 게다가 우리는 질병에 수반되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이나 삶에 감사하기 위해 죽음과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 소위 질병이라 불리는 것들이 우리의 내면 세계를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고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고치느라 애쓰는 대신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암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 암은 파괴가 아니라 더 이상 온전하지 않은 무엇인가를 치유하는 것이다. 고통, 실망, 혼란, 외로움, 절망, 분노, 두려움, 죄책감, 혹은 부끄러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제로 암이 이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무의식의 세계에서 의식의 세계로 옮겨올 수는 있다.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모든 이러한 감정들을 여러분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으며 그것들을 다시 감춰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암은 스스로를 치유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의 고통을 없애주려는 어떤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의 곁에 머물러 주기만 해도
여러분은 그에게 어떤 의사들보다 훌륭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암이다. 많은 암 환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바쳐왔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타적인 봉사는 이면의 숨은 동기에 따라서는 매우 고결한 행동이 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내면에 있는 부끄러움이나 죄의식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돌보지 않으면서 희생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실제로 자신들이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답으로 자신들이 사랑을 받고 자신들이 기여에 대한 존경을 얻기 위해 사심없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에 헌신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데 대해 무의식적으로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나 두려움 혹은 스스로 가치 없다는 느낌을 우리 몸의 기관과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의 기억 속에 집어넣고 잔물쇠로 채워버리는 것일 수도 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한다면 진정으로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다시 설계할 수 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진정으로 깨우친다면 스스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인생에서 실수한다거나 완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항상 유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심판할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은 자신의 세포들에게 사랑의 신호를 보내게 된다. 사랑의 효과는 불협화음을 없애주고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비롯한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준다. 이때 사랑을 갈구하거나 집착하는 마음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사랑이 더 이상 날마다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닐 때 우리 몸은 붕괴하고 병들게 된다. 여러분 몸의 세포들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러분의 일부이며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자기 인정을 느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자신에게 오일 마사지를 받게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건강을 돌보는 것은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각자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다. 또한 그것들은 독성 물질을 언제나 빈틈없이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지다.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은 절대 비과학적인 것들이 아니다. 지금 바로 병원을 찾아가 많은 환자들에게 병에 걸리기 전까지 자신들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는지를 물어보면 내 말의 의미를 잘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고 대답할 것이다. 의학 연구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도 누구나 한 번은 경험했을 가장 중요한 실험을 알 것이다. 즉, 좋지 못한 건강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 때문에 비틀거려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혹은 달리 표현하면 자신의 인생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행복을 느끼지 못하거나 인생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도 한 번은 겪어보았을 가장 심각한 형태의 정신적 스트레스다. 사실 이것은 암을 포함한 많은 질병의 위험 요인이다. 지금까지 안드레아스 모리치의 암은 병이 아니다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대체의학자로 암의 발병과 원인, 그리고 치료 방법에 대해 쉬운 언어를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쉬운 언어를 쓴다는 것이 그만큼 내공이 깊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 책, 암은 병이 아니다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추구하는 암에 대한 해석은 물론 논란의 여지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에 대한 새로운 접근만큼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